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여러분의 하루는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이 친구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이 크는 우리 많이 커. 예, 아유 이제 뭐 우리만 먹어? 저신 안 먹는 거야? 네, 우리 권수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야, 요즘 뭐 저 시간 좀 때우고 있을까요? 좀 야. 드시고 계시냐고. 아유. 안녕하세요, 권순우씨 팀장입니다. 아, 두 분이 정말 맛있게 마니커를 드시는 동안 제가 카메라 원샷을 받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닭고기 볶음밥. 아유 이렇게 맛있는. 시간만 줘보냐 이거 한 톨도 남기고 다 먹고 싶은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아유. 아니 볶음밥이 이렇게 맛있으면 어떻게 그래? 와, 밥은 못 먹겠네 이제. 아유. 내가 거의 한 40년 동안 볶음밥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볶음밥은 진짜 생전 처음 먹어. 다 이 조리가 돼갖고 그냥 데워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약간 진짜 볶음밥 같은 느낌이에요. 볶음이 원래 좀 바로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 헤이 진짜? 그냥 완전 어우, 셰프가 바로 해준 그 볶음밥 맛이요. 어... 뭐 드십니까 또? 가슴살. 닭가슴살. 닭은 가슴살이죠. 어우. 가슴에 또 미치죠. 어우, 예. 불도 가슴에 미쳐요. 예, 닭가슴살 이거 미칩니다 요즘에. 예. 야, 요게 이제 후추 너는 어떻게 하는 말마다 이렇게 중의법이니? 후추 뿌려져 있어갖고, 탱탱합니다. 닭가슴살은 뻑뻑하지 않습니다. 아유 탱글탱글해. 사실 오늘이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야. 아유, 오늘 땡스기빙 참. 내일 블랙 프라이데이구나. 아유. 미국 시간. 근데 미국에서 터키를 먹거든. 예, 터키 못 먹어. 네, 땡스기빙 때 터키 못 먹는다. 터키를 이제 굽는데 한 3시간 구워야 아, 돼요. 터키 못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맛없어서. 와, 한국 치킨이야. 아 이렇게 부들부들, 탱글탱글. 닭가슴살이. 가슴살이 이렇게 최고. 탱글탱글한 난 처음 먹어봐. 이 가슴살은 그냥 닭가슴살입니다. 요 정도 하자. 이 정도 할까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다. 많이 커. 근데 지금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침 고이거든요. 아침에 배고픈데 아유, 맛있어. 블랙 프라이데이 1년에 단 한 번 최대 할인 56%. 에. 많이 커 말고 그냥 맛있어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맛있는데 그래. 많이 커네 이름이. 많이 커 맛있어 닭고기. 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3 가죠. 예, 뉴스 3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덜란드에서 극우 자유당이 제1당에 오를 것이 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자유당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러니까 오른쪽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오른쪽, 약간 극우 정당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유당이 하원 150석 가운데 가장 많은 35석을 확보해서 2021년 총선 17석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의석을 가질 것으로 보여요. 네. 좌파 성향의 녹색당 노동당 연합은 둘이 합쳐서 26석인데 자유당이 지금 35석이니까 여기가 이제 그 뭐 1당을 차지하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자유당의 그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주로 하는 얘기는 그 망명과 이민의 쓰나미를 끝나겠다라는 반이민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유럽에서 극우라고 하면은 이슬람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근데 연정을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반 정당은 아니니까 지금 이게 연정 구성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 나머지 정당들이 뭐 이런 당이랑은 진짜 상종 못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더르스 대표는 이제 정당들이 합의를 찾아야 될 거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얘기할 때 이제 정당 수가 좀 부족할 때는 그냥 약간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저 사람 또 표 받으려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일당이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사실 네덜란드에 이제 그런 극우 정당이 일당이 됐다는 거 자체를 의미 부여를 하려는 것보다는 이번에 네덜란드가 이제 극우 성향의 어떤 정당이 일당이 되다 보니까 우리 헝가리 대통령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헝가리 대통령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인데 이 사람도 이제 사법부의 그러니까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언론과 사법부예요? 예. 야, 그거는 좀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하지 말라 민주주의에서 제일 하지 말라는 게 그 사법부하고 언론을 행정부가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근데 여기도 네. 자연임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와우 이거 네덜란드 이거 되니까 야 변화의 바람이 여기도 불고 있구나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헝가리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빨리 돌아와라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지금 그 헝가리도 그랬는데 저기 네덜란드도 그렇게 됐고 네덜란드도 지금 국가적으로 좀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EU가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여기가 굉장히 좀 그 리버럴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가 네네네. 뭐 마약도 허용하고 매춘도 허용하고 막 이런 국가잖아요. 지금 그 네덜란드는 유럽의 마약 허브입니다. 마약을 더블린, 암스테르담, 모나코, 몰타, 사라예보, 두바이를 연결하는 약물 로드를 완성한 마약왕 리두안 타기가 그쪽에 있는데 약물 로드. 약물로도. 예, 약물 로드. 네. 그래서 드러그 로드라고 이제 보통 영어로는 표현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그 마약왕 리두안 타기가 지금 잡혀 있기는 해요. 잡혀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공권력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인 게 이 사람이 거기 감옥에서도 계속 뭐 사주하면서 막 탐사 기자 막 죽이고 막 자기 취재했던 네. 그것도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거기에 뭐 변호사 가서 죽이고 막 신문사에다 유탄 발사기 갖다 쏘고 그 서유럽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예 신문사의 유탄 발사기? 예. 그리고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총리가 경호를 요청해야 될 정도다. 그 마약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총리의 경호를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정도다. 진짜 그런 분위기. 심각하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 약물로드에서 거래되는 거에 유럽 코카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거래가 되고 전 세계 엑스터시의 한 20% 정도가 이 마약왕 리두안 타기를 통해서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인데 또 감옥도 뭐 거의 호텔급이잖아 또.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뭐이 모르겠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보면 감옥들이 너무 좋아갖고 거기 뭐 여자친구도 데려오고 뭐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뭐 죄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와 치안이 불안할 때 극우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사실 좀 리버럴한 국가의 경우에는 좀 전에 정프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범죄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심하게 탄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민들이 야, 저 사람들 진짜 그냥 뭐 진짜 죽여버려, 뭐 사형시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저기 누구야 두테르테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막 범죄자 다 총 쏴서 죽여버린다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지지율을 좀 얻었었잖아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안 좋고 치안이 안 좋게 되면은 그런 그 극우 정치가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일단 스위스 총선 지난달에 있었던 스위스 총선에서도 우익 성향의 제1당 스위스 국민당이 62석을 확보해서 여기서 제1당이 됐고요. 이게 그 국까지 아니더라도 우파 성향에 있는 네네네. 국가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도 우파 성향 정당.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 개선을 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했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긍정적 평가도 좀 있고요. 예, 네. 그런 경향이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우파 정당이 과격단체 12곳 중에 9곳을 가져갔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극우 성향 정당이 46석 얻어서 제2당으로 좀 약진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뭐 그 보일러 화석연료 때는 보일러 폐지하는 정책했다가 극우 정당 지지율 제일 꼴찌에 있다가 거의 한 2등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빚어지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과 여기서 치안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얽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같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 아까 자유당 네덜란드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고요. 네. 이 왼쪽에 있는 분은 그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냈던 극우파 자유전진당의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입니다. 약간 저 오른쪽은 살짝 저 트럼프 좀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 좋아합니다, 트럼프.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그러면은 정말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분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을 표방하고 있어요. 극우인데. 예, 자기는 페미니스트다.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정치 사상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가 약간 리버럴한 국가다 보니까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면 자기 페미니스트 되는 거고 여기서 뭐 치안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민자들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또 극우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사실 뭐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전기톱 막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라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요? 전기톱 들고 다녀요? 예, 물론 세레모니긴 했어요. 아. 이렇게. 야, 근데 지금 저 뭐 댓글에도 좀 달리고 있는데 인베스팅닷컴에서 지금 그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예. 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1,333원 어? 8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2원이 지금 움직인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갑자기 30몇 원이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런 일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예. 제가 뉴스 준비하면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뉴스 하는 중간중간 취재원들한테 좀 카톡이라도 좀 네네. 예, 저도 보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볼 테니까 정상적으로 뉴스는 해주시고요. 예, 예. 제가 팔로우를 좀 해보도록. 그땐 뭐 약간 좀 오류 같은 게 좀 있었었던 그렇죠. 거죠. 예. 여기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일단 예. 제가 팔로우를 한번 해볼게요. 전 세계가 지금 꽤 많은 국가들이 지금 예, 예. 극우 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예, 예. 근데 네. 이 부분은 예전에 김프로님이 자주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경학적인 문제에 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어제 그 H&M 관련한 그 입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산업은행에서 보내온 내용을 보니까 그 유효 경쟁이 성립됐다라고 정도 산업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입찰한 업체들이 복수로 있다. 예, 예. 여기 아무래도 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냥 뭐 1대1로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이렇게 동시 입찰을 받아가지고 경쟁을 보통 합니다. 이게 특혜 시비에 대한 것들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할인그룹하고 동원그룹이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이제 뭐 사실상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격 자체는 할인그룹이 동원그룹보다 조금 높게 썼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가격이 높게 쓰면은 뭐 무조건 더 이거를 받아갈 수 있는 거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를 자금 조달 부분하고 이거를 나중에 잘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좀 챙기기 때문에 희망 인수가가 한 3조 한 6천억? 6조 3천억? 한 6조 4천억? 이 정도 선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동원그룹하고 할인그룹의 가격 차이가 한 수백억 차이로 정말 박빙인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할인이 조금 더 썼다라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이제 인수한 이후에 어떻게 경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꼭 가격으로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사실 이 H&M 관련한 매각이 불발될 거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그 인수 후보들이 야 6조 3천억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럼 얼마가 적정하냐 그랬을 때 한 5조 원 안팎이 적절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지금 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아직 전환하지 않은 연구체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분만 그냥 파는 거 외에 팔고 나서 나중에 연구체 전환을 하게 되면 주식을 또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지금 사는 주식이 한 57.9%인데 여기서 연구체가 전환이 되면 최대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39%까지 떨어져요. 나는 57.9%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39%까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가격에는 못 산다. 나중에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때문에 한 5조 원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시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거의 안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그 복수 입찰이 경쟁 입찰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각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거의 이제 유일한 국적 해운사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는데요. 사실 지금 이게 잘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들은 좀 많아요. 이게 동원그룹이나 할인그룹이 뭐 굉장히 큰 회사긴 하지만 HMM 자체도 등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인수금융을 여기저기서 조달을 해야 될 건데 혹시라도 이제 그 재무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같이 보시면은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거든요. 예전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거의 5,000대 가던 게 지금 1,000 밑으로까지 내려왔다 올라왔다 그래요.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운임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HMM 같은 경우도 이익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기준으로 97%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조금 더 길어지게 될 경우에 이 자금을 좀 무리하게 조달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HMM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뭐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 올해에 그 10,000명을 감원하는 계획을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분기 이익을 보니까 여기도 이익이 91억 달러 거의 10조 원 10조 넘는 돈의 이익이 났다가 이게 이번에 3분기 나온 거는 7억 달러 이익 났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게 있고 여기에 더해서 HMM이 작년에 한 10조 벌었잖아요. 이게 지금 보유한 현금이 한 12조 원 정도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냐면 돈을 크게 들여서 이 인수금융을 땡긴 다음에 HMM을 사서 거기 들어있는 현금을 갖다 쓰는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무자본 M&A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지금 이것도 매각하는 산업은행 쪽에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3년간 HMM의 연간 배당을 5천억 원 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HMM 산 다음에 HMM 돈으로 인수자금 상환하는 그런 것들도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뭐 때문에 특혜라고 얘기하겠지 나중에. 그렇죠. 그거 빼다가 되면은. 하게 되면 특혜라고 그렇죠.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매각이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고 매각 이후에도 국제 해운사로서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예. 팟빵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음성으로만 듣는 분들은 뭐 팟빵으로 많이 좀 들으실 텐데 저희 앱으로 일단 네, 들으셔야 될것 삼프로 TV 같아요. 앱으로 지금.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도출하고 있는데 예, 뭐 팟빵 서버 쪽에 좀 문제가 예,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그냥 저희 3프로 앱을 들어가시면 네, 굉장히 좋은 음질로 들으실 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인베스팅닷컴만 그런 것 같은데. 아 환율 문제요? 예. 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네, 뭐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이벤트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인베스팅닷컴에는 이제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인베스팅닷컴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뭔 일이냐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무슨 한국에 관련된 네, 예, 특별한 원달러가 이슈가 이렇게 없죠. 예. 움직여야 될 건데 근데 차트 상으로 보면 어쨌든 1,211원 정도까지 내렸다가 1211원이요? 1,210원 정도까지 내렸다가 많이 내렸구나. 1,360원, 1,364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런 변동성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몇 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인베스팅닷컴의 문제인지 한번 계속 팔로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져서 아직까지 근데 뭐 뉴스가 나오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환율 보신 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NDF 쪽은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역외 환율. 예, 역외 환율 쪽은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있다고 해요. 뭐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좀 시스템 높죠. 오류나 네. 오더 미스 같은 것들이 나왔을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 걱정하시는 우리나라에 무슨 이벤트가 뭐 발생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 잡히지 않은 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정신 없네요. 닭고기의 환율에. 네. 이거 이 뉴스는 조금 재미없어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고려대에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거버넌스 관련한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제기가 됐는데 그 M&A 의무 공개 매수 물량을 50% 1주에서 100%로 늘려라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김우창 고려대 교수가 발표를 한 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도 도입 이후에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전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무 공개 매수 제2 물량을 50 플러스 1주에서 100%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는 기업을 M&A 인수를 할 때 대주주 지분만 그냥 사가요. 대주주 지분만 사가게 되면은 그 대주주 지분에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막 엄청나게 많이 주고 사갑니다. 네. 그러면 개인 주주들은 야 우리 10,000원짜리 주식을 대주주 주식을 15,000원에 사주네. 그럼 내 것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이거 주가가 쫙 올랐다가 안 인수 돼. 끝나고 나면 푹 빠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대주주 주식은 금칠해놓고 뭐 소액주주들은 그냥 똥값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시가가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 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 사람이 어차피 주식을 시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시가는 그냥 뭐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 때문에 대주주 주식만 사게 되면은 그 만성적인 저평가를 겪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지금 그럼 이걸 살려면 그 의무적으로 나머지 소액 주주들의 주식도 50% 플러스 한 주를 사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금융위가 도입 방안 발표한 뒤에 지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어요. 네. 지금 김우창 교수님은 50 플러스 1주가 아니라 차라리 100%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굳이 50% 플러스 한 주로 제한을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그 의무 공개 매수가 도입된 41개국의 1,421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20% 포인트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을 거면 50% 플러스 한 주를 사나 100%를 사나 그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50% 플러스 한 주라 그래가지고 뭐 누구 건 얼마에 사주고 뭐 누구 건 안 사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느니 요거를 100%로 올리는 게 적합하다라는 게 김우창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 얘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으세요? 법안 올린다고 해서 막 뭐 소액주주들의 어떤 권익을 살린다고 정부가 정책 발표하고 국회에서 법안 내고 그리고서 이거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100%를 의무하는 게 부담스럽다면은 50% 플러스 한 주 이거라도 좀 법안 통과되는 게 중요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 계속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시간이 지났네요. 그리고 요거 대주주 주식 팔기 전에 사전 공시하라는 거 그것도 그 전에 뭐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뭐 정무위 통과됐네 막 그러면서 막 얘기 나왔거든요. 올해 안에 시행안에 지금 법사위에도 계류돼 있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또. 근데 우리가 물론 입법이라는 건 신중하게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하고 소위에서 하고 또 법사위 넘어가고 또 본회의 통과해야 되고 그 절차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이 공감대가 있는 그런 법안들 그게 뭐 경제 관련이나 금융 관련이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해당 그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입법 절차를 시작한 지 몇 년째 됐는데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홀딩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게 이제 정말 나쁜 법이면 빨리 폐기를 하든가.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펜딩되고 또 정치 일정이라는 게 또 뭐 예측 불가니까. 그래서 국회 앞에 가면 계속 피켓팅하는 사람들이 그 법안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건 한번 좀 점검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거 어련히 잘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어디선가 그냥 계류돼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그 인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뉴스 3 지금 가봤고요. 블룸버그 로이터에서도 가격은 안 찍힌다. 환율?
예, 네. 단말기에도 안 올라온다. 저 가격대 자체가 그 거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오는 전해주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현재로는. 전산 오류일 가능성이 좀 어우, 높아 근데 보입니다. 이러면은 골치 아프죠. 이게 소동이 나니까. 특히 환율은.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